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오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겪는 그 순간의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6만 명이 넘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치 제 진료실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사망률은 무려 89%에 이릅니다. 하지만 첫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생존율은 92%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과 무지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몇 주 전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김준호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셨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한 분은 제 환자였던 78세의 정문수 어르신입니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혼자 계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문수 어르신은 의식을 잃지 않았고 몇 달 전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떠올려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며칠 후 병실에서 다시 뵈었을 때 문수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을 살린 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경청했고 연습했고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8가지 핵심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의료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이 지식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8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헷갈리며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정문수 어르신이 심근경색을 겪던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안쪽에서 눌리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저녁을 좀 과하게 먹었나, 체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10분, 20분을 버텼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고 30분이 지나자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턱까지 둔한 통증이 퍼졌고 그 순간 문수 어르신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심장이다. 지금 시작된 거다.
이 자각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 중 87%가 증상을 다른 문제로 착각합니다. 소화불량 감기, 근육 통증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심장은 점점 망가지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습니다. 심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준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수 어르신이 살아계신 이유는 몇 달 전 제가 참여했던 건강 강좌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대처법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시계를 보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굳어버리거나 불안에 휩싸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습관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중 무엇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수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사전에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 중앙에 느껴지는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혹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중압감입니다. 날카로운 찌름이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아닙니다. 몸 중심을 짓누르는 커다란 바위처럼 속에서부터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박사님, 누가 안에서 제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통증은 몇 초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사통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팔로 퍼지고 경우에 따라 양팔목 턱, 심지어 등 위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분은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먼저 전화하셨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전날 무리한 것도 없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마치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것 같은 탈진 상태가 된다면 이는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역시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며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도 선풍기 앞에 있어도 식은땀이 나며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종종 불안 발작으로 오해되지만 가슴 압박감이나 방사통과 동반된다면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5번째 신호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토하게 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산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며 위장 문제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심근경색이 시작된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5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 2-3가지만 겹쳐도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단 하나의 신호만 있어도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문수 어르신 역시 가슴 압박감, 왼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이렇게 3가지 신호만으로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결과 심장 손상이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손주들과 웃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 신호들을 알아두고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8단계 행동입니다. 의사일 필요도 없고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력 침착함, 그리고 결정력입니다. 병원이 멀고 집에 혼자 계시더라도 이 8가지 단계를 알고 실천하시면 생존 확률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고 가능하다면 미리 연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단계는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충분히 익혀둘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일에 대비하면서도 정작 심장마비를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1번째 단계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째 단계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에 앉으세요. 걷고 계셨다면 즉시 멈추세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나 소파를 찾아 앉으세요. 바닥에 눕는 건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서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과 혈압의 안정, 그리고 실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문수 어르신도 가슴에 이상을 느끼자마자 산책을 멈추고 현관 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으셨습니다. 그 단순한 판단 하나가 의식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번째 단계,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l 한 알을 꺼내 즉시 입 안에서 씹어 삼키지 말고 녹이듯 복용하세요. 씹는 이유는 약물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심장 손상을 40%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순 할머니도 혼자 계시던 아침에 갑작스러운 불쾌감을 느끼셨고 이전에 건강 강좌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려 아스피린을 씹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말씀하시길 덕분에 심장 손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심장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냉장고 위나 약통 상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스피린을 항상 비치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윗궤양이 있으신 분이라면 복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세 번째 단계, 119에 즉시 전화하고 주소를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초반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우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배구이 2급번지 3정빌라 2회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침착하게 응급요원의 질문에 답하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증상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어두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219를 불러도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기까지 소중한 몇 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을 사용 중이라면 큰 종이에 번호를 적어 현관문 옆에 눈에 띄게 붙여두세요.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분 밑이나 현관 매트 아래처럼 찾기 쉬운 곳에 열쇠를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 걱정되시겠지만 그 순간엔 생명이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단계, 몸을 45도 정도 뒤로 기울여 앉고 다리를 약간 올리세요. 완전히 눕는 것도 등만 세워 뻣뻣이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상체는 45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다리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살짝 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세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뇌와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도와주면서 폐나 순환계에 부담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체액이 고일 수 있고 너무 곧게 앉아 있으면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통화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을 하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단문 메시지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있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처럼 불필요한 설명 없이 핵심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두세 명 이상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그래야 누군가는 반드시 메시지를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세요. 4초간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산소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넷을 세고 입으로 내쉴 때는 6을 천천히 세면서 길게 내쉽니다. 가슴으로만 숨 쉬지 마시고 배까지 깊이 숨을 들이쉬는 복식호흡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내쉴 때 조용한 소리를 함께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더 차분해지고 몸속 순환도 안정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시간을 벌어주고 위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크게 3번 기침하세요. 이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맥박이 느껴지는 손목 안쪽을 꾹 누르면서 같은 시점에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크게 3번 연달아 기침하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은 흉부 안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 혈액 순환을 도와주며 맥박 부위를 누르면
심장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의료 처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몇 분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정문수 어르신은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고 순서를 놓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차분히 행동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14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또렷했고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정문수 어르신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그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미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8단계를 그저 영상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냉장고에 붙이셔도 좋고 침대 머리맡에 두셔도 됩니다. 손이 닿는 곳, 눈이 자주 가는 곳에 두고 자주 읽어보세요.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상황이 아예 찾아오지 않도록 몸을 돌보고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80세 이상의 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심장마비를 겪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3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장을 지키는 3가지 황금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필요도 없고 땀을 비오듯 흘리는 운동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에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사는 82세 이만수 어르신은 지난 2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추운 날도 덥고 습한 날도 빠지지 않습니다. 몸이 저절로 걸으라고 재촉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 어르신은 최근 정기검진 결과 심장 기능이 60대 초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비법 없이 오직 걷기 하나였을 뿐입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소금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겉으로 티나지 않게 심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햄과 소시지 같은 유가공유 라면 시판, 소스류 인스턴트 국물 통조림 등을 피하고 대신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콩류,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9세 장명희 할머니는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밍밍해서 아무 맛도 없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 뒤로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목이 마르기까지 해요. 그 결과 장할머니의 혈압은 3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늦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몸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74세의 김상도 어르신은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70세가 되던 해 결심하고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큰 변화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고 잠도 깊게 자고 계단도 전처럼 힘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인생 후반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여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약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몸이 나아졌다고 느껴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끊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년에 한 번은 심장 건강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엔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에 새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안의 응급 지침서를 지금부터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보세요. 먼저 심장마비가 다가올 때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 둘째, 가슴에서 시작되어 팔, 목, 턱 등으로 퍼지는 방사통.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 넷째, 숨쉬기 힘들고 식은땀이 나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다섯째,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구토 증상.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의심해야 하고 한 가지라도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8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앉기.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 복용하기. 셋째, 119에 신고하고 정확한 주소를 처음에 또렷하게 전달하기. 넷째, 구급대원이 도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다섯째, 상체는 45도 기울이고 다리는 살짝 올린 자세 유지하기. 여섯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일곱째,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느린 복식호흡 반복하기. 여덟째, 손목 안쪽 맥을 누르며 깊은 기침을 3번 반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황금 습관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두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 자연식 중심의 식생활 유지하기. 세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와 술은 멈추기.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 예를 들어 냉장고나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해보세요. 시계를 보고 자리에 앉고 숨을 가다듬고 직접 행동해보는 겁니다. 과장된 일이 아닙니다. 연습은 곧 생존이고 반복은 곧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심장마비가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매일 이 문장을 읽으세요.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고 인생을 향한 다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건강하게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심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지식은 언젠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도 꼭 보내드리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다짐이고 생명을 향한 선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장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 몸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가려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가려움을 별일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고는 합니다. 비누에 의한 반응이나 피부 건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가려움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피부가 먼저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몸속 더 깊은 곳에서 주의를 요하는 이상을 피부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려움이 건강에 숨겨진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부위 3곳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긁고 지나치는 그 부위들이 간 심장 혹은 혈액순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늦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이들은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이 만성 질환이나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바뀐 후에야 병원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 자신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로 연세와 현재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보다 유익하고 밀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유 없이 피부가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스쳐서일까? 세제가 안 맞았나?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서 그런가?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가려움이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에서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피부에 느껴지는 가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외부의 자극이든 내부의 이상이든 그 자극이 피부 신경 말단을 건드리면 뇌는 그것을 긁고 싶다는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반복되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장기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래 배출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쌓입니다. 그렇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순물은 피부를 자극해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나곤 하지요.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피부에 영향을 주고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어도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건 당뇨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종아리나 팔 부위처럼 순환이 약해지기 쉬운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외부와 내부 자극에 모두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금세 지나갔을 그런 가벼운 가려움도 노년기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땐 로션을 발라도 오트밀로 씻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려움과 계속 반복되거나 오래가는 가려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혹은 한여름 땀을 많이 흘린 날 잠시 생겼다가 씻고 나면 사라지는 가려움은 보통 일시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몇 주씩 이어지고 밤낮으로 반복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는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이상이 겉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호진 씨라는 79세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등 위쪽이 자꾸 간지럽길래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겨울철에 울 스웨터를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며칠을 넘겼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자 거울로 등을 살펴보았는데 피부에 붉은 병변이 생겨 있었고 점점 두꺼워지며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고 나서야 알게 된 진단은 바로간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가려움이 몸속 장기의 비명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건 몸속 불균형이 더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중증 질환은 초기엔 이처럼 별것 아닌 듯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경고를 초기에 알아채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 하나, 목 뒤와 등 상부 가려움이 자주 느껴지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 뒤와 등 윗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가려워할 때 흔히 땀이 나서 그런가, 비듬이 떨어졌나, 옷이 거칠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에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근육은 단단하게 뭉치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부신경이 민감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찌릿한 느낌이나 지속적인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 이상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긴장 상태가 뒤틀려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점은 혈압 문제나 갑상선 이상 같은 내분비계의 불균형입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특히 목덜미 주변에서 열감과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 조용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박영희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 뒤 머리 바로 아래쯤이 따갑고 가려워서 단순한 알레르기겠거니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히 긴장될 때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날이면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혈압을 재보니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안정시키고 난 뒤에야 그 가려움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목 뒤와 어깨 주변의 가려움은 단순한 표면 증상이 아닌 몸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혈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자주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받아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분씩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손으로 살살 눌러주는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호르몬 상태, 순환계 이상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때로는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치 둘, 종아리와 발목 하루에 끝자락 다리를 가만히 쉬게 하려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종아리나 발목 주변이 간질간질하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히 압박 스타킹 때문이겠거니 혹은 날이 더워서 그런 줄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이 매일 반복되거나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맥순환 장애, 즉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 결과로 붓기 무거운 느낌, 저녁 무렵의 피로감, 그리고 피부 깊숙이 올라오는 듯한 끈적한 가려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 머물러야 할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침착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당뇨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미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 예민해지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트거나 가렵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체내에 쌓여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 혹은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우님, 75세, 은. 수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발목 주변에 작은 발진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니 점점 크기가 커졌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잘 안 맞았나 보다. 벌레에 물렸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 아침 그 부위가 궤양처럼 깊게 패고 진물이 나는 상처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서 혈관과 피부 조직이 손상된 상태였고 그 가려움이 바로 그 첫 경고였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속 순환이나 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는 염증 반응으로 몸의 불균형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말없는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제발 눈여겨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무심히 긁으면서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리에서 이런 가려움이 반복되거나 오래 간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체의 혈액순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면 정맥으로의 혈류가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주 붓거나 저녁에 유독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간단한 정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매일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걷기만 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주어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식단, 약, 복용 생활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 신경 혈관에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치 셋.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이 나타나는 부위 중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부분이지만 정작 그 가려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손이 건조해서 발바닥이 땀이 많아서 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가려움은 간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간이 문제일 때 손이나 발이 간지러울까요가는 우리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남게 되고 그 불순물들이 피부에 쌓이며 강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말초신경이 밀집된 부위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간 기능 저하에 영향을 먼저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려움은 단순히 긁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늘로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나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체가 안정 모드로 전환되면서 내부 대사작용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김정숙님, 78세.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심하게 건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이라 여겼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움이 점점 심해졌고 무심코 긁다가 피부가 벗겨지거나 작은 상처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본 결과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손바닥의 가려움이 바로 그 첫 번째 신호였던 것입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는 가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부나 눈이 누렇게 변하거나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만성적인 가려움과 황달 증상이 겹친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간 기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염증이나 손상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식단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간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산책이나 실내 스트레칭 정도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간이 해독작용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이 작은 부위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사실은 간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무뎌지고 그걸 나이값이라며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작고 반복되는 신호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질병들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아주 오랜 시간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되돌리기 힘든 지점까지 도달해버리는 것이죠. 먼저 이호철님 76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 가까이 목덜미 쪽이 자꾸 근질거린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베개가 불편한가 보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혈관은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그때까지 느꼈던 가려움은 바로 그 과도한 압력을 견디던 혈관이 보내던 첫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몸이 강하게 항의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은 최명자님 74세의 사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종아리 부근에 아주 약한 가려움이 생겼지만 평소 당뇨가 있어 피부가 좀 건조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가끔 긁고 마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당 수치는 점점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혈관이 손상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상태로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을 갔더라면, 그 가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란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한 사람 정영길님 73세 압은 손바닥이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지만 땀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간 안에는 이미 지방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려움은 간이 조용히 내던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긁고 지나가는 행동 하나가 사실은 질병의 첫 장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조금 따끔거리는 듯한 느낌, 조금 불편한 기분, 조금 자주 긁게 되는 습관. 그걸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소리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예방입니다. 작은 가려움이 때로는 큰 병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애초에 막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피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까지 함께 돌보는 전인적 관리, 즉 밖과 안을 함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방법은 피부 건강과 내부 장기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조언들입니다. 1.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늘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염증 수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관련 문제는 복부 초음파로 조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 의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부는 몸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매일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하루 한두 번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 저자극성 제품이 더 안전하며 샤워할 때는 피부를 지나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듯 물기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이 심할 땐 약국에서 권해주는 차가운 찜질이나 진정 크림도 도움이 됩니다. 단자가 처방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먹는 것이 곧 피부다. 식습관을 되돌아보세요. 식사는 곧 내 몸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선택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잡곡류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면 기름진 튀김류,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료는 염증 반응을 키우고 피부도 쉽게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하루 1.5, 2리터의 수분 섭취는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습관입니다. 4.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 햇빛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용하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해질 무렵 30분 정도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은 매우 좋습니다. 단,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얇고 통기성 있는 긴 옷, 모자,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6. 수면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숙면을 생활화하세요. 피부는 밤사이 재생되고 몸의 염증도 잠자는 동안 가라앉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강한 빛 자극을 피하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도 효과적입니다. 7. 작지만 일관된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큰 변화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수분 섭취, 잠자는 시간, 먹은 음식, 피부에 발라준 보습제까지 모든 것이 쌓여 내 몸을 더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를 듣고 조용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가려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의 시작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결국 피부를 돌본다는 건 단지 겉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섬세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식사를 균형 있게 챙기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병보다 한 발 앞서서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감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만약 몸 어딘가가 자주 가렵고 그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혼자서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가려움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절박하게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산다는 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몸이 보내는 작은 반응들에 귀 기울이며 나의 건강과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던 가려움 하나가 사실은 큰 병의 첫 페이지였던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몇 주째 같은 부위가 가렵다든가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검진 하나가 불확실함을 걷어내고 필요한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나 자신이 조용한 변화를 감지할 때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은 없었나요? 최근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 가려움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더 일찍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앞으로 더 정성스럽고 가까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 그리고 집중해주신 마음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의 정보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한 번의 긁힘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경고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살며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이면서도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관리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남기고 싶습니다. 예방은 삶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피부를 돌보면 피부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길고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